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스페셜. 오늘은 5명이 뭉쳤습니다. 5명의 이동, 우리 서울 시민의 이동, 대한민국의 이동, 전 세계인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오늘 깊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우리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이동 전문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설화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입니다. 누구라고요? 아, 네, 정희원입니다. 네, 크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 분위기였군요. 네, 서울 아산병원 네, 정희원 의사님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전현우라고 합니다. 전현우 작가님. 그래서 두 분의 책 제목이 왜 우리는 매일 거대 도시로 향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인데 말이죠. 네. 그 이제 부제처럼 달린 그 설명 같은 게 이제 교통지옥에 갇힌 도시생활자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겪게 된 수많은 어려움이나 난관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한데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삶의 질 같은 걸 아마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 표지만 봐서는 어떤 책을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까? 저는 내과 의사 입장에서 네. 사실은 노년의학을 하고 있고 노인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이동성, 네.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태어났을 때는 고개도 못 가누죠. 그리고 당연히 이동 못하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아장아장 기고 점점 행동 반경이 넓어졌다가 아장아장은 보통 걷죠. 아장아장 긴다. 길 때 아장아장 많이 안 하는데. 그렇군요. 아장아장 걷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얘기하시네. 아, 죄송합니다. 노년내과라서 그런가 봅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찾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장아장 걷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걷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고네요. 네, 네. 발달을 해서 네.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예.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노년의 과정을 보게 되면 예. 결국에는 근육의 기능이 감소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시 행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죠. 나중에는 이제 침대로 수축이 되게 되죠. 아, 다시 하기도 돌아가실 때는 예. 침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예. 노년기를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삶의 질이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동의 양식이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걷기라고 하거나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네. 또는 그것을 위해서 도로를 좀 더 자연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뭐 나무를 뭐 이렇게 심고 네. 좋게 만들고 또 좀 더 보행자 친화적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동을 전부 다 외주화를 하고 기계에 최대한 자동차를 탄다거나 네,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네네네. 또 그런 양식이 좀 더 특히 자동차를 타는 것이 조금 더 대중교통보다는 고급스럽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또 더 좋은 차를 사람들은 굉장히 맞아요. 갖고 싶어하고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소비 자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젊었을 때는 나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그래서 만성 질환이 쌓이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쇠가 심화되어서 네. 궁극적으로는 더 빨리 삶의 질을 잃어버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동 양식인 거죠. 일찍 늙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한마디로 좀 물론 그냥 기저귀를 다 뭐 생활 습관 때문에 차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더 일찍 내가 기저귀를 차고 침상에 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더 현대적이고 또 위너의 방식이고 멋진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정말 그 어떤 뭐 기업의 회장님들 보면 네. 딱 몰아주는 차 타고 가셔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걷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네네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동을 저는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전현우 작가님의 네. 전현우 작가님의 그 저작물들을 보게 되고 아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하신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에서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이과적인 측면에서 의학 건강 측면에서 이동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대 도시의 이동이 어떻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더 스트레스 레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속 노화를 만드는지를 천착을 했고, 전 작가님은 이제 반대로
문과. 네, 또 철학자이시면서 네네네. 철도 덕후 관점에서 음. 제가 질문한 거를 답해 주셨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철도는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면 전 작가님은 할 말이 정말 많았고 그랬던 거죠. 아, 철도가 매우 유용하거나 혹은 뭐 매우 효율적인 이동 수단인 모양이군요. 철도라는 게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서도. 제일 대표적인 건 에너지. 지금 요새 이야기 별로 안 하긴 하는데 기후 변화 네.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그 탄소를 저감하는 거죠. 탄소를 저감하는 거의 핵심은 에너지 소비량을 일단 줄이는 게 핵심인데. 근데 철도가 매우 압도적이에요. 네.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텅텅 빈 거랑 이제 뭐 모든 평균을 냈을 때 네네. 승용차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경우에도 이제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3분의 1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전기차보다도 사실 서너 배 이상 효과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탄소 같은 게 탄소 배출은 또 전기를 지금 대부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100% 사실상 100% 쓰는 거고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는 전기차는 작년 말 기준으로 대략 전체 차량 숫자의 2% 정도였고요. 네.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된 게 전기 철도인 거고 네. 철도를 그리고 이제 전기가 되면은 재생에너지로 바꾸기도 편한 거죠. 네네네. 그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에는 그걸 계속 쓰려면은 뭐 네. 지금 잘 상용화 되지 않거나 아니면 바이오 디젤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퓨얼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진짜 사실 당혹스럽죠. 좀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퓨얼. 이퓨얼 네. 전기로 네. 탄화수소를 합성한다. 그렇죠. 전기를 낭비한다는 방만하게 낭비한다는 거죠. 아니, 뭐 이런 건 있어요. 수율이 매우 낮죠. 네, 우리가 제트 엔진 때문에 이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트기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진짜 팜유를 쓰건 뭐 이퓨얼을 쓰건 네. 이런 식으로 기름이 계속 필요하긴 할 텐데 그런 고민 철도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이 끝났다. 네. 이미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타는 수단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 뭐 부자든 가난뱅이든 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다 역으로 가서 모여가서 타는 거고 네. 그 주변에 도시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금 서울에 모여 사는 것도 서울이 박 터지는 것도 도시의 효율과 뭐 문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어쨌든 반짝반짝한 도시를 원하기 때문인데 메가시티 말씀드렸잖아요. 네. 철도가 주로 메가시티에 있어요. 뭐 그렇겠죠. 네, 작은 도시는 없지. 웬만한 사람들은 좀 이게 비싸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채산성이. 그렇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흩어져서 네. 살아서 대중교통을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난개발 지역에는 사실 철도가 없고 예. 이런 좀 잘 정비된 지역에는 철도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이동을 어떤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이 철도다. 그러니까 이제 철도가 굉장히 아마 에너지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들만 그 지점들만 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되고 한 양 안에도 뭐 사람들이 뭐 몇십 명 이상 이렇게 타니까 그만큼 효율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방금 드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철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철도 스스로가 너무나 효율이 좋은 건 아니고 이건 뭐 물리학 법칙을 어기는 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에도 사람들이 5명씩 꽉꽉 채워서 만약에 다닌다면 지금보다 훨씬 아마 효율이 좋겠죠. 그죠? 버스랑 비슷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근데 되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네. 우리가 수도권에 뽑아보면은 이제 전체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2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모든 아무 차나 그럴 것 같아요. 랜덤하게 네네네. 뽑아봤을 때. 사실 4시간을 이동 시간에 딱 맞추려고 타는 게 승용차기 때문에 네네네. 나 홀로 타는 승용차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네. 뭐랄까 이동을 효과적으로 이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수단이 효율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승용차를 택하게 되는 거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겠다. 또는 그 차내 시간을 어떻게든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는 것이 승용차일 테고요. 반면에 이제 좀 개인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효율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실제 실현시키려면은 네. 이제 뭐랄까 사회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철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체로 이제 이 책에서는 크게 보면 한쪽은 이제 사람들의 건강 측면에서 대중교통 특히나 뭐 철도에 조금 더 아마 집중하신 건가 싶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전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를 아마 우리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집중해 주신 것 같고 그런 철도를 이제 잘 깔고 또 잘 이용을 했을 때 우리 사회 전체의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주제가 이 책에 좀 담겨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네. 사실 우리가 이동이라는 게 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요? 예, 이동이 차지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중에 비해서 네. 그 이동이 나의 가처분 시간, 내가 나를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물론 매일매일 지옥철을 타면서 직접적으로는 겪으시지만 네. 예를 들어서 정책 위반자라던가 아니면 도시를 계획한다거나 할 때 이 이동에 대한 투자가 전체 사람들의 삶의 모든 습관과 양태와 노화 속도와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지 않거든요. 정책자들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인구가 스멀스멀 줄어들고 네. 젊은 사람들은 서울 밖으로 몰려났죠. 나가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서 편도 2시간씩 이동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24시간에서 만약에 8시간 잔다고 치면 16시간 남는데 왕복 2시간 곱하기 2에서 4시간을 이동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직장에서 1시간 점심 강제로 먹는 거 포함해서 9시간 있으면 네. 사실은 이동에 4시간 쓰면 나한테 남는 가처분 시간은 딱 3시간이에요, 하루.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 없으시잖아요. 맞죠? 아 저요? 없잖아요. 아니 맨날 근데 서울. 그 이동 시간이 긴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저는 경기도에 살아서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걸리면 이제 2시간이더라고요. 완전 그러니까 운전해서 가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두 분 다 서울 근데 분이지? 먼 거리를 사실 저는 이제 부천에서도 살았었고 대전에서도 살았었는데 대전? 네, 그 박사과정된 대전에 아, 그러세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동에 정말 많은 시간을 썼고 예. 그러면서 정말 너무 끔찍해서 그러니까 이 이동이 저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때부터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사람들이 통근 시간에 통근 시간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어떤 건강 효과가 있나? 당연히 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있어요? 예, 이동 시간을 많이 쓰면 당연히 우울, 불안, 악화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고요. 네. 밥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밥 먹는 데 쓰는 시간도 줄고 운동하는 데 쓰는 시간도 당연히 줄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했던 굉장히 재밌는 연구인데 커뮤팅, 그러니까 통근 철도를 타고 뉴욕에 도착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너 몇 시간 타고 왔니? 그거를 쭉 이제 X축에 쓴 다음에 그 Y축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해요. 그러면 멀리서 온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도착지에서 인지기능 평가를 합니다. 네. 오탈자를 검색하라고 해요. 종이를 주고선. 네. 근데 이동을 떨어지는구나.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전두기는 떨어지거든요. 못 찾습니다. 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통근자의 평균 이동 시간이 증가되는 추세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서울에 집을 짓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 내보낸 거잖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장거리 통근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그 만성 스트레스에 빠뜨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인지기능도 떨어지는데 문제는 자, 콜티솔이 높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더 달고 기름지고 몸에 해로운 걸 찾게 돼요.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요. 당연히 스마트폰도 더 스크롤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하긴 2시간 계속 보니까 제가 그리고 그렇고 이제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콜티솔은 그거랑 연관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콜티솔이 높은 사람은 잠을 들기 어렵고 잠을 자도 깊게 못 자고 일찍 깨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럼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다음 날 또 콜티솔이 올라가는데 이 악순환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동 시간이 길면 당연히 운동량이 적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이 높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그 통근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 만성 질환으로 더 빨리 이환이 일어나도록 만성 질환이 걸리게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온 건데 제가 전 작가님한테 계속 여쭸던 게 왜 이런 변수는 대체 예타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예타를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돈을 얼마 쓰면 얼마 벌 수 있느냐를 보는데 그 철도나 혹은 도로나 인프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나 삶의 질이나 하다못해
나에게 주어진 가처분 시간이 이동 때문에 없어지면 사실은 뭐 아이를 더 낳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당연히 볼 시간도 없고 만약에 맞벌이 부부인데 경기도에서 둘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고 네, 보면 네, 네. 그러면 사실은 뭐 하루에 14시간씩 아이를 맡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어떻게 보면 단념하게 되고 그렇죠.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뭐 저출생, 저출산 모든 것이 사실은 이동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실제로 경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부천에서 분당을 6개월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네. 모든 옵션을 다 써봤어요. 부천 분당이면 와, 외곽 순환을 외곽순환. 타고 차를 몰고 가거나 네. 그러면 진짜 막히죠. 네. 아니면 고속터미널까지 와서 지하철로 7호선 타고 7호선 타고 고터에 와서 네. 3호선 타고 신분당선 타고 가거나 네. 아니면은 부천역에 가서 빨간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방사형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진짜 막 편도 2시간씩 썼는데 아. 그때 제가 막 자정에 집에 도착하면 네. 우울감이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또 조금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보니 이제 맞아요. 결국에 제가 계속 전 작가님한테 화를 내는 구조죠. 왜 기차가 없나요? 왜 방사형 기차만 있나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책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것들 내가 이동을 하면서 막히고 재밌네. 기차가 부족하고 심지어 주말에 KTX를 예약을 하려고 하면 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기다리면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서울역 가서 기다려도 주말에는 아예 그런 게 자리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옥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저의 미리미리 예약 좀 답답함들을 하세요. 네 아, 이게 저한테 이제 철도 맞아, 전문가에게 네. 제가 항의를 하는 네, 약간 그런 구조라고 구조들이 보시면 많이 되겠습니다. 있어요. 네. 뭐 저도 인천에서 오래 그러니까 거의 평생 이렇게 저기 서울로 통학도 하고 통근했기 평생 인천에서 서울로. 예, 네. 20년 정도. 그 KTX가 부족하든 이렇게 철도가 왜 이렇게 과소 공급되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철도는 과잉 투자의 대표 주자로 이제 비난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투자가 조금 된 게 네. 우리 신도시들 따져보면 1, 2, 뭐 아직 안 지어진 3기 따져보면은 1기 신도시 때는 그나마 이제 각 신도시 이름 딴 철도들이 다 있잖아요. 분당, 일산, 이렇게 과천. 그렇죠. 네. 중동은 그 경인선으로 떼운 거고. 그런데 이제 2기 신도시 때부터는 사실 다 안 들어갔죠. 동탄은 올해나 개통된 네네. 거고. 김포 같은 경우 찔끔 들어가가지고 네. 요새 뭐랄까 난리. 제일 핫한 골병 라인, 골병 라인으로 유명한. 골드 라인이 아니고 골병 골병 라인. 라인이에요. 이게 다 이게 왜 과잉 투자가 과잉 투자로 의심을 받았냐면 일단 그 90년대에 투자를 했던 그 신도시 철도랑 그 서울 2기 지하철 같은 예. 경우들이 그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에 비해서 예측했던 수요에 비해서 실제 수요가 조금 적게 나왔던 네.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5, 6, 7, 8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5호선들 보시면은 이제 주요 역들은 진짜 엄청 크게 지었어요. 네. 사람들이 한 150만 명 이상 탈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여의도니 뭐 이런데.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타는 거는 한 60만 정도여가지고. 60만이 1일 네네. 이용 고객인가요? 네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뭐 그 예측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거니까 그만큼 철도 용량이 크다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지하로 막 다 지었으니까 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돈이 든 것이죠. 그때 돈으로 1,000억 원 이상 들었으니까 킬로미터당. 이 지하철에 10조 원 정도 들어간 거네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노선 변경이 안 되잖아요. 한번 짓고 나면은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 그리고 운영 비용도 비싸고. 경직적이죠. 예, 그렇죠. 아주 그냥 비용 구조 들어가는 운영 비용도 경직적이고 사람도 안 타도 경직적- 계속 그 돈은 나가는 거고. 그렇죠. 파 묻지 않는 이상은 그 골칫거리 노선들이 몇 개 생기는 거예요. 예.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굳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버스로 때웁시다. 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게 2기 신도시들에 많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저기 세종시 같은 경우. 세종시 아직 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오송역에서 BRT로 갈아타고 들어가야 네. 되고 네. 혁신도시도 전국에 한번 찍어보면 김천 혁신 이렇게 10개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딱 하나만 이제 기차역이 있고 기차역이 있다가 없어진 데도 있어요. 원주 혁신도시라고 혁신도시의 반공역이라고. 네. 그러니까 버스로 때우자는 거는 이제 수도권과 이렇게 여러 다른 좀 큰 도시, 큼직한 도시들이고 조금 작은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혁신도시처럼 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내리게 하려면은 사람들이
이사 오지 않고 통근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죠. 그것도 뭐 역발대 역발대. 오히려 네. 이렇게 교통이 너무 편하면 그렇죠. 기록이 잘 없는데 네. 강원도민일보에서 찾아냈어. 아. 강원도민일보에서 한 혁신도시 초기에 어. 그 진짜 원주시에서 원주시에서 반공역은 원래 폐역 상태였거든요. 혁신도시 짓기 전에는. 근데 이제 짓고 나서 이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 세울까 말까, 기차 세울까 말까 나오는데 원주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대박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사 오지 않도록 하는 그걸로 작동할까봐 그렇게 했던 건데 뭐 진짜 하나만 알고 뭐 100개 정도 모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혁신도시 지었던 거는 뭐 아무튼 뭐 지역 균형 발전에 동의를 한다면은 거기 출장을 가라는 얘기인 건데 출장객들이 기차가 없으면은 다 차 끌고 오죠. 자동차를 이용하죠. 예,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는 이게 아주 고통과 해례 그런 예. 고속도로가 되는 거고. 그 혁신도시에 자주 갈 일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맞아. 아주 거기 네.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의리의리한 빌딩만 지어놓고 그냥. 아니 그래서 음. 철도를 막 때려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한데 그럼 야 여기도 짓고 저기 막 계속 이룰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데서 만약에 지하철역 한 구간 만약에 뚫는다 치면 비용이 아마 진짜 천문학적일 겁니다. 옛날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짓거나 아니면 밑에 뚫는 거야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뭐 감당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1km에 1,5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에 매설된 수많은 뭐 관이며 뭐 전선이면 다 요즘 이제 저 전봇대 없이 그냥 밑으로 다 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수도관 포함해서 하려면 도시가스관 등등 해서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마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철도가 더 필요하니까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깔자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대안으로 그러면 이 책에는 뭐 좀 적어주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좀 추구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철도가 사실 처음으로 들어가면 처음 말씀드렸던 게 서울이 B 정도로 했잖아요. 네. 서울의 철도망이 서울도 그렇고 사실 아예 저기 지방 대도시로 가면 아예 저기 전철이 없잖아요. 울산과 부산 사이 전철 하나. 다른 광역시에는 전철이 아직도 없습니다.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대전 그러니까 도시 안에 돌아다니는 도시와 거고, 도시. 그 세종시 도시랑 연결하는 청주와 대전, 그 세종과 대전 네. 없죠. 그리고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랄까 여전히 이제 빈 상태가 빈 곳이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도 물론이고 다른 대도시권도 다 부족한 상태다. 현재는 더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 간 그러니까 이런 열차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야 된다. 네. 일단은 경부선은 대충 됐고 네. 대충 완성이 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방 도시들 쳐보면은 네. 50만 정도 돼서 그 유럽 들어서 죄송하지만 사대주의라고 욕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네. 대충 50만 정도 되면 그래도 대도시급 주도잖아요 거기서. 꽤 큰 도시죠. 예. 그게 그 도시권으로 쳐가지고 그 남부지방에 11개 정도가 나와요. 11개도 그러니까 다 세 보면은 경기도 아래로. 그렇죠. 그러니까 충청, 전라, 경상도 3개 지역에 네. 11개 정도의 대도시가 있고 이 정도 도시들은 철도로 연결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11개 도시니까 11개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그 55개가 되고 그 가운데 근데 열차가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25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이제 열차가 그래도 탈만한 거, 뭐 대전 부산 대전 대구 네. 이 정도가 되는 거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경우의 수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빈틈이 굉장히 많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뭐 잘 생각은 안 납니다. 하여튼 뭐 구미 광주라고 치죠. 네. 구미 광주 시간에 서로 철도가 연결돼야 될 거 아니냐는 이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미에서 광주를 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이제 그 철도를 놓아도 그게 의미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서울을 중심으로 사실 방사형으로 말 그대로 호남 쪽으로 가는 큰 선, 뭐 그 안에 조금 갈라지고 또 경부 쪽으로 그러니까 부산 쪽으로 가는 큰 선에서 여기저기 조금씩 갈라진 이런 이제 상황이라 이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거나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대충 이제 이런 흐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시들 간 뭔가 있는 철도 같은 것들이 새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들 간의 이동이 얼마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그냥 얼핏 생각해도 지금 이제 국도 같은 것들은 엄청 잘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철도를 깔아서 정시에 사람들이 출발하고 정시에 돌아와야 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까? 지금 얼핏 생각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그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네. 하나는 그 경상도 하나, 네. 전라도 하나, 충청도 하나. 요 사이에 광역망조차 없다. 이것부터는 해야 된다. 철도에, 도내를 철도에. 예,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포항에서 부산 가는 게 열차가 하루에 2번 있거든요. 네. 이게 하나는 50만이고 하나는 300만 도시인데 하루에 2번이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완비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다 붕붕 차 타고 가는 거죠. 이런 정도의 도시들은 뭐 당연히 하루에 몇만 명 정도의 수요가 나오고요. 그렇다면 예. 철도가 있는데 2번 다닌다는 거는 예.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거지. 아니 사람들이 안 가니까 2번 놓는 거 아니에요? 어떤 관점이냐면 그 지역에서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부산으로 빨대 효과가 날 것이다. 대구로 빨대 효과가 날 것이다. 일부러 안 깐다. 요구를 하지 않는다죠. 근데 까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네. 관점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을 또 이제 강연하고 저도 좀 다녀보니까 지금 말씀 맞는데 문제는 그 기존 그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사람을 못 태워가지고 이게 적자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이게 수익이 안 된다고 지금 품위가 없어질 때 이러는데 많죠. 이게 철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말씀대로 상당한 이제 투자가 전제되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설득을 가능한지 조금 하나는 버스들이 다 업황이 안 좋아요. 예. 모든 지역에서 예. 그나마 되는 게 KTX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타느냐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철도가 정시성이 있고 승용차랑 비슷한 정도의 속도가 나오기 때문이 큰 거거든요. 시간.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그러니까 포항은 좀 불리한 사례인 거죠. 여기 외곽으로 도망가 버린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리 살린다면은 제 생각은 이제 거기 포철 들어가는 선로는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저기 형산강 옆에 네. 효자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네. 출발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그 지역 내부의 어떤 도시교통과 접속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버스 종점 쪽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거기서 출발시켜서 부전역으로 들어가는 열차를 굴리고 해운대도 지나가는 선도선에서 그러면 이제 도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기존에 활용한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거를 최대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부분이 약간 있는 거죠. 말씀드린 효자역 같은 데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의 최소한의 투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놔야 된다.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있긴 있는데 방치돼가지고 그냥 그 특정 부분만 서울에서 오는 KTX가 다니는 부분만 이제 깔끔하게 닦여 있고 도시 사이에 연결된 부분들은 이제 후순위로 지역 도시 간에 연결하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어쩔 땐 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필요가 없었다고 예전에 생각했던 그 무슨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게 나오면서 막 이제 우리가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통도 원래 포항과 뭐 어디 사이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닐까 싶었는데 또 자주 뭐 철도 같은 편안한 이동 수단이 확보가 돼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필요가 생겨나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이제 승용차는 그게 잘 됐다. 엄청나게 이제 펌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넓은 공간에 편안한 SUV 열풍이잖아요. 신차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대중교통은 그게 잘 안 됐다는 점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고 다만 이런 거는 뭐랄까 업계 상식이랄까 그 중력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 모형. 그 뉴턴 잠깐만 법칙이 1법칙인지 2법칙인지 헷갈리는데 두 천체 사이의 그 인력은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두 도시 사이의 통행량과 유사한 그러니까 인구가 질량에 하는 거죠. 거리는 그냥 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광역교통 먼저 이야기 말씀드린 것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구가 큰 도시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량이 이제 상세한 조사 데이터베이스 있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털어보기 전에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간 교통은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로 있는 거. 원래 도로가 이제 계속 투자를 받는 거는 그 트럭과 버스와 승용차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수단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는 아주 일부 조금 찔끔찔끔 서울발 KTX만 있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철도 하나에 북선 철도 넣으면은 열차가 사실 150회 다닐 수 있는데 하루에 서울발 KTX 해봐야 20회란 말이에요. 네. 130회는 노는 거예요. 그 130회 노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다니도록 그 지역 간 열차를 다니도록 이제 투입할 수 있는데 그걸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네, 아쉬운 부분이죠. 논리가 약간 이제 비약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을 채워드리면 네. 결국에 2기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좀 이제 못 미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철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낭비라고 마치 생각하고. 인기 없어질 되게 수요를 못 맞출 그러니까 수요가 없을 어떤 토목공사로 비춰지는 기간이 한 1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철도가 과소 공급되는 사이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물동량이나 이런 건 많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철도가 담당하는 화물이나 승객의 비율이 네. 역사적으로 계속 감소되어 온 거죠. 그러는 사이에 KTX라는 또 공룡이 들어와서 이 KTX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SRT도 잘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던 지역에 있는 뭐 통근 철도나 이런 방들이 다 맞아요. 이제 잊혀지고 비둘기 통일로 뭐 이런 네,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객차가 또 이렇게 후져지고 하니까 또 이제 폐차가 되고 네. 그러면서 당연히 횟수도 뭐 1-8회에서 4회, 2회로 줄고 네. 또 그러면 수요가 점점 없어지니까 아예 끊겨버리고 그런 악순환이 되어 오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다른 교통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철도가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담당할 수 있는 그 개선 가능한 폭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방치된 면이 이제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철도 선로로도 충분히 더 활용이 가능한데도 네. 그것조차도 이용을 잘 이용을 안 못하고 있다는 하고 네, 거군요. 예를 들어서 뭐 무궁화가 이제 폐차가 되면 이 비슷한 신차를 뽑으면 이제 투입을 전동화 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근 이제 디젤 기관차가 있고 CBC 이런 동차들이 있는데 이런 네. 차들이 이제 폐차가 되면 네. 그 자리를 사실은 전동화를 해서 작년에 폐차가 다 네, 됐습니다. 이제 투입을 이제 하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소 투자가 되고 있고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그런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는 돈을 쓰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분야는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이나 또는 일반 그 사병원들이 전문의 선생님들을 더 고용해야 될 인센티브가 없죠. 네네. 대신에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은 돈 되는 완전 새로 나온 뭐 중입자 치료 이런 것들에 또 과잉 투자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은 더 돈이 되는 미용 성형을 하나 나갈 테니까. 마찬가지로 철도는 그런 면에서는 물론 KTX와 SRT는 돈을 벌지만 돈을 쓰는 영역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투자를 해줘야 사실은 철도가 융성할 수가 있고 그래야 전 국가적인 탄소 배출로 줄일 수가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돈을 잃고 있는 부분은 자꾸 철도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깊숙이 자본주의에 익숙해져서 너무 효율성만 따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한국전력이 적자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있지만 뭐 그걸 한국전력을 없애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철도는 똑같이 사회 간접 자본인데 철도가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면서 철도를 빠르게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철도 역할을. 그런 과정을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이제 목도하면서 네네. 정작 이제 뭐 2기 신도시에는 버스만 들어가서 그 버스가 어느 정도 이상의 용량이 되니까 작년 연말에 보셨던 것처럼 서울에서 막 버스가 한 블록 가는데 40분씩 시작하는 게 저기 네. 뭐 명동에 이제 명동 네. 정류소를 잘못 옮겨가지고 네네. 네. 버스들이 이제 거의 기차처럼 들어서 있는 그런 장면을 네. 다뤘었죠. 네. 두 분 혹시 저 해랑 타보셨어요? 해랑? 저는 못 타봤습니다. 못 타봤네. 나는 이 이율배반적인 이 모습. 아주 해랑은 잘 매우 지적했다 비쌉니다. 진짜. 철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맞아, 분들이 맞아. 비싸지 않아요. 해랑 이용해보셔야죠. 근데 너무 돈이 너무 제 비싸잖아요. 급여 수준에서는 너무 에이, 비싸기 때문에 의사 이용이 선생님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타봤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열차 사랑하신 열차 덕후님 해랑 왜 안 타보셨죠? 이런 뭐 관심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활 속에 그렇지 일상을 구성하는 철도를 관심이 많다. 그럼 관광 철도는 뭐 그냥 별로 이제 그 즐기는 것도 이제 우리가 철도가 나오면서 관광이 만들어졌으니까 즐길 수도 있어야죠. 그거는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프로님도 네. 해랑은 그때 협찬 받아가지고 그것도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그러네요. 그 관광 열차라는 게 하루에 한 편 돌아가는 거니까 하루에 한두 편 들어가니까 이게 뭐랄까 철도가 놓으면 150회는 다녀야 이게
그 뭐랄까 그 인프라를 깔은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140회 정도는 이제 어떻게 채울 거냐. 되게 이게 이제 고급스럽더라고요. 네. 네. 아, 뭐 좋죠. 호텔인 건데 뭐 누가 일종 태워주시면은 호텔인 뭐 당연히 실제로 저 예약도 시도를 해봤는데 해랑. 근데 예약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한 달씩 지금 당직 스케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랑이 계속 폐지되어 있다가 재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코로나 때 못했죠. 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또 전공의 사태 때문에 당직을 서게 되다 보니까 네. 당직표가 매달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약을 하려면 주말인데 뭐 하여튼 제가 예약할 수 있는 그 한 달 윈도우 안에는 어차피 다 만석이어서 실제로 시도도 인기가 해봤는데 좋구나. 네, 맞아요. 그 어렵더라고요. 레일 크루즈가 번창하는 게 네. 되게 그런 쪽이었어요. 이게 물론 이제 19세기에는 많이 다녔는데 철도가 왕일 때는 지금 이제 철도가 별 볼 일 없는 여객 철도가 별 볼 일 없는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들에서 이제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철도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더 좀 짓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 기존의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개인화된 이런 이동 수단을 조금 이제 뭔가 페널티를 좀 준다든지 아니면 좀 도심에 들어올 때 뭐 혼잡 통행료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해갖고 그걸 좀 이용을 좀 덜하게 하고 대신 뭐 철도 이용을 좀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차는 지금처럼 계속 늘어나는데 철도만 더 짓는다고 해서 철도 이용객이 지금보다 확 늘어난다든지 이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 어떤 방향이 좀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인데 네. 일단은 현재 계속 또 10번째 유류세 감면을 했더라고요. 연장을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부터가 사실 그 돈에서 뭐 하다못해 그 도로 유지 보수하는 돈도 나오는 거고 일부는 철도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돈을 제대로 걷는 게 사실은 가장 0단계인 거고. 요즘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 많은데 큰일 그러게. 괜찮아요. 운전자분들 적으로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게. 근데 뭐 저는 어차피 저기 뭐랄까 베린 몸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기 저는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첫 책에는 이렇게 해서 썼어요. 이게 근데 제 책뿐만 아니라 기후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동차 통행을 막 방만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될까. 30년쯤 뒤에는 이제 한 주행거리 절반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냐. 지금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리의 절반 정도는 줄이자. 뭐 그런 게 뭐 그 교통연구원 연구 보고서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유류세 올렸다고 이제 시위가 몇 년 전이야. 2018년에 그 노란조끼 시위가 촉발됐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막 불이 무섭게 막 타오르면서 이제 시위대들이 그 마크롱 정부를 이제 욕하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사실은 뭐 가능하죠. 그런 갈등들이 당연히 이제 자동차를 놓고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의 이제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는 이제 결국 내연기관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점점 이제 그 기술이 바뀌어 나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름에 의존하는 교통 투자 체계는 바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제도적 상황이 왔고 학계 일반의 합의는 자동차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도로의 혼잡에 비례해서 주행거리에 이제 그 가중치를 붙여가지고 세금 등을 부과하는 그렇죠. 주행세를 부과한다. 이게 하나의 합의가 돼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철도로 도시를 연결을 한 다음에 집까지 가는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렇죠.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일수록 우리 집에서 철도역까지 가는 것도 사실 교통이 되게 안 좋아서 지방은 요즘에 버스도 되게 20분, 30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 지방에다가 지금 버스도 막 깔고 막 도로 정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도로가 근데 이런 건 확실히 있어요. 돈을 더 들어갈 거라는 추계는 확실히 있고 특히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풍수해가 심해질 거 아니겠어요. 도로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시설도 점점 낡아가잖아요. 지금 뭐 한 20-30년 전부터 깔기 시작한 망들이 지금 주유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리고 어떤 도로들은 아마 포기해야 될 도로들도 생길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가지치기를 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겠죠. 가지치기를 하라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사실은 철도가 한번 경험을 했던 거긴 해요. 그게 한국 철도도 이제 50년 정도 적자고 유럽 쪽도 가보면 이제 한 비슷하게 적자를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지선 철도를 이제 폐선해가지고 폐선해서 이제 간선 교통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철도에서는 카풀이 답이야. 카풀 어때요? 카풀. 카풀은 나 너무 좋지. 좋죠. 대신 이제 카풀은 그치, 공유 항상 저 미혼들끼리 잘 미혼들끼리도 유부남 유부녀도 하자. 근데 지금 네. 그 사실은 지금 선생님 말씀들 들어보면 결국 이제 교통이라는 게 의료라든지 다 우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한 사회가 재생산되려면 가장 필수제로 이제 지금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웬만한 그 열차가 다 이제 전기를 통해서 지금 네. 구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기가 결국 발전소 우리가 뭐 축전지 하지만 네. 발전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네. 그 발전을 일으키는 것은 또 이제 현재로서 우리나라 화석 연료 네. 아니면 사실 지금 이래 만약에 이런 전기를 대규모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원자력 발전밖에 없는데 네. 그 환경 관련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원자력 발전하고 이런 어떤 환경 문제하고 다 또 다른 같이 충돌이 있지 충돌이 않나요? 되지 너무 않을까 어려운 이런 생각이 문제인 좀 것 같아. 드네요. 근데 오히려 더 쉽게 답할 수 있는 게요. 이게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모량이 작다. 이게 사실은 훨씬 강력한 철도가요? 힘이 자동차 대비 공이 하나 빠지는 자동차 정도. 대비. 전기차로 네. 바꾸는 거 대비 공이 하나 없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자동차의 여러 가지 유류세나 주행세 하지만 그 가장 강력한 이제 하나의 어떤 철의 동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동차 제조사가 있을 네, 거고 그렇죠. 또 정부 사이드가 있을 거고 네. 도로 관리하고 여러 만드는 건설 쪽도 있을 거고 야 이걸 과연 이게 가능한지 예전에 특히 그 네. 지금 또 의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그 일본의 그 요로 다케시라고 그 의사 하시는 분이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1950년대하고 1990년대 그 폐암 환자였던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야 이거 담배 때문이야 흡연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또 자기가 이게 그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인구 구성에서 흡연자의 비율은 50년대나 90년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담배만 몰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자동차의 어떤 배기 가스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배기 오염 산업 시설 이런 게 있는데 오로지 금연으로만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담배를 피운 누구 잘못이지 이런 자동차 메이커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 상관없다.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이게 가능할까 이게 좀 그런 카르텔의 네. 문제. 근데 한 가지 이게 뭐랄까 그래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철도가 메가시티에 있다는 거. 그거였어요. 그렇게 그 메가시티에 모여들어서 그 놀지 않잖아요. 혁신을 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혁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도시 중심에 있는 그런 고차 서비스들이 기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혁신이 좀 더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기능이 중요한데 그 도로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도심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고차 서비스들이 한국의 특징은 제조업 국가라는 건데 그 고차 서비스들이 어디에다가 서비스를 하느냐 기업에다가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기업들은 제조업 기업들이 많겠죠. 네. 그 제조업 기업들은 그 외곽 지역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철도가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다 출장을 가든 뭐라든 간에 다 그냥 자동차에 다 의존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통근자도 네. 이 사람들을 철도로 끌어들여서 이제 메가시티의 동력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의 이게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산업 동력이 꺼지지 않느냐. 네. 자동차 산업이 이제 약화되면은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에너지도 뭐랄까 하나의 한계인 거고요. 그 대략 전기차로 굴리려면은 그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한국의 주행 거리를 유지하려면 전기차에 한 지금 들어가는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가 필요한데 전기차로 전환하면 그렇게 줄어든 에너지인데도 그 양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량과 비슷하다. 그렇다면은 그걸 유지하기는 힘들고 또 하나 재미있는 값을 진짜 며칠 전에 찾은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리튬이 가체 매장량이 2,200만 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자동차 전기차 한 대당 들어가는 그 리튬량이 14kg, 즉 0.014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자동차 숫자 15억대를 곱하면 네. 2,100만 톤이 나옵니다. 딱 맞네.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다른 이렇게 자동차 말고 다른 용도로는 다 리튬 말고 다른 금속을 쓰거나 뭐 리튬 리튬 음극을 금속으로 바꿔가지고 리튬을 조금 줄이거나 이런 정도의 방법밖에 없는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기술이 그 사이에 개발되지 않을까요? 그 기술의 핵심이 전해질 개량하고
그 리튬 음극이 지금은 저기 좀 밀도가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고 되거든요. 그거 말고 리튬 금속으로 하면 에너지 밀도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 그 차 한 대 들어가는 리튬 양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리튬은 대체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리튬은 가장 뭐랄까 그 이온화 경향이 좋아가지고. 테슬라 주식 팔아야겠네. 아니 근데 또저 그래 그 매장량이 또 더 늘어날 거야. 그래, 더 개발 기름도 찾아보겠지. 근데 뭐 그거지 저기. 근데 당연히 비싸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리튬 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쉽진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철도 얘기를 계속 하긴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책을 쓴 게 철도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보니까 걷기도 있는데 네. 뭐 그 얘기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네. 자동차화를 우리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승용차가 담당하는 어떤 전체 이동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화가 되는 게 뭐 그래요. 자동차 산업에도 중요하고 한데 자동차의 특징은 첫째는 이제 전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걸 요약을 하면 이익의 사유화, 공간은 내가 쓴다. 하지만 손해의 사회화,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고 네. 공간을 점유하고 정체를 유발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유류세만 해도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비용을 치를 용의는 없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그 자동차화가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문제가. 자동차화가 진행이 돼서 정말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차 타고 심지어 헬스장 갈 때도 차 타고 가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헬스장 맞아. 저 저번에 진짜 웃긴 거 봤어요. 지하 1층에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그 내려가는 건데도 심지어 그분은 있잖아요. 그리고 헬스장 안에서 그 계단 올라가는 그 스태퍼 그거 그거 하신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하셔. 정말 그쵸. 네, 엽기인데 저희 아파트 보면은 그 미술수만 커뮤니티 넣는 센터로 거죠. 차를 타고 오세요. 어. 아파트 내에서요? 아파트 내 저 동에서 이 동으로 내연기관 차를 막 큰 와. 벤츠 막 이런 거 타고 네. 오셔서 아파트가 아주 넓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정말 뭐 저 걸어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동 사실은 저는 이동과 운동을 분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이동과 해요. 운동. 그러니까 평소에도 많이 걷고 계단이 있으면은 그 계단이 천국 계단이지 그 계단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헬스장에는 차 타고 가서 천국 계단 하고 되게 웃긴 거죠. 근데 실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히 내가 계속 몸을 사용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계에다가 계속 외주화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극단적인 끝에 자동차가 있고요. 근데 그 자동차에 대한 전현우 선생님은 이제 뭐 물신주의 그러니까 일종의 성애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공간 그리고 더 큰 차, 더 위압적인 차를 타고 기왕이면 SUV에서 더 높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앞차가 마음에 안 들면 상향등도 켜고 위협도 빵빵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작은 차 저는 작은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끼어들면 막 함부로 하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만연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사실은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고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내 건강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가속노화를 오히려 초래하는 방향으로 삶을 사는 이제 거죠.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그 이동의 수단이 결국 그 사람의 계급을 나타내주는 것 같거든요. 아 맞아. 우리나라에선. 정확해.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딱히 나의 뭐 취향이든 뭐 다른 걸로 뭔가를 내가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가장 확실하게 나를 나타내줄 수 있는 나의 그 소셜 위치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게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선도로에서 끼어들면 큰 차가 작은 차한테 상향등을 켜는 그렇죠. 거죠. 마치 그래서 나의 인격을 침해한 것처럼 네. 굉장히 그 그렇죠. 극대노하는 그런 네. 느낌이 되는 그런 게 좀 네.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게 하나는 저는 이건 약간 이해하는 면이 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 수준 이상의.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웬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주거 공간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독주택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지는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것도 넓다라고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대체로 이제 좀 좁은 경우 막 원룸 뭐 고시원 이런 데 하다 보면 이 공간 말고 정말 나를 아늑하게
독립적으로 또 좀 안전하게 만들어줄 공간이 생각보다 차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그 비용을 꽤나 지불하고서라도 꽤 괜찮은 혹은 뭐 좀 큰 차를 아마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SUV화가 사실은 네. 승용차보다 한 20% 정도 탄소를 더 배출하고 네. 그렇게 되면서 네. 이익은 사유화하고 음. 사회적 비용 또는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로 전가를 하는 네. 상황이 된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내가 발생시킨 탄소나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계상을 한다거나 또는 혼잡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계상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자동차는 어마어마하게 싸게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센티브를 사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렇죠. 뭐 그건 그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세가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주택이 있고 10억짜리 주택에 내는 그 뭐 보유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한 1억짜리가 내고 있는 재산세나 이런 것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자동차 1억짜리가 주택 10억짜리보다 훨씬 비쌀 텐데. 아 그렇긴 하지만 네. 그 자동차 1억짜리가 네. 탄소 배출을 해서 지구를 멸망시키는데 기여하는 것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네. 그 단적으로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이게 예타에서 쓰이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네.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1시간당 얼마씩 가치를 쳐주느냐. 승용차 탑승자는 11,000원에서 12,000원 가까이 되는데 1시간이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사실 6,000원 정도로 평가를 해요. 5,000원에서 6,000원 버스 철도. 그러니까 세금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그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 제도적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11,000원, 12,000원, 뭐 6,000원이라는 그 계산이라는 게 예.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도로를 만드는데 1,000억이 드는데 승용차 한 200만 대가 다닐 거고 버스 한 뭐 20만 대가 정도 다닐 거라 여기에 타는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보니까 대충 2,000억 정도의 이 공사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때 그 계산인가요, 혹시? 네네. 아,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경제성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그런 네. 사회적 이익, 사회적 이익의 핵심은 그 새로 놓는 길 때문에 줄어드는 시간인데 이 시간의 가치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은 절반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런 진짜, 식으로 예. 이제 제도가 이제 좀 뭐랄까 승용차를 오히려 더 좀 부추긴다. 아니 뭐 그쵸 우대한다는 거죠. 왕이죠. 네, 승용차. 근데 어쨌든 왕이죠. 제 결론을 요약을 하자면 네. 위치제인 거 맞고 사람들이 승용차를 더 비싼 차를 타서 이렇게 그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성, 공간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는 손실을 야기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이거는 뭐 모든 연구가 당연히 지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런 어떤 모든 이동을 승용차에 외주화하거나 혹은 내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떻게 정형화를 하는 게 내가 습관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본인 나한테도 건강에도 안 그렇게 좋고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도 안 좋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되게 우리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 수도 있죠.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걷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유현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동을 이용해서 위에 올라가는 건 부자인데 그걸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는 가난한 사람이다. 뭐 이런 계급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르게 접근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걷는 게 더 쾌적할 수 있게 인프라를 만든다. 그리고 대신에 또 너무 멀리 걷지 않아도 되고 조금만 걸어도 항상 철도가 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싱가포르가 서울이 굉장히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일단 도시를 15분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더 잘 사람들이 걷게 넛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하고 대중교통도 더 쾌적하게 만들고 네, 네. 대신에 자동차를 구입한다. 번호판 10년간 가면은 말소되는데 1억 5천이고요. 그 번호판이 일단 있어야 그 다음에 차를 살 수 있거든요. 결국에 내가 그만큼 도심에 혼잡을 야기를 하고 탄소를 배출할 거면 거기에 합당한 정부에서 부담을 설정한 가격을 치러야 되는 거죠. 야, 근데- 그러면은 이 말씀 들어보면 서울 도심의 집값은 더 올라가겠어.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럴 수 유치한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어. 직장이 강남인데 네. 강남까지 지하철은 타고 싶지 않아 정말. 근데 차를 타야 돼. 그럼 너무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만약 말씀 유류세부터 시작해서. 그럼 강남에 사는 그럼 강남에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강남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 이런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은 당연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이 되어야 하고 15분 도시를 향한 직주 근접성의 개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실
정책적으로 이전 서울시장님 포함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울에는 집이 충분하다. 2019년 이후로 한국의 인구가 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집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전 정부의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오히려 집주 근접성을 개선을 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 거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유류세를 얼마나 올려야 지금 전현우 작가님 당장 얘기한 게 할인한 거라도 원복을 하고 그거를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쓰는 것도 지금은 못한다. 그 사회적 논의의 단계가 사실은 네. 뭐랄까 그 지적하셨던 부분이 당연히 이제 사고 실험으로서는 가치가 있는데 네. 그 아직 그 단계를 논의하기 시기상조 상상도 뭐 이런 못하는 느낌이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산업사회 시작 기준으로 뭐 1.5도시의 어떤 리미트가 돌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앞으로 15년 뒤에 서울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여름에 50도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때 되면은 내연기관 차는 운행하면은 뭐 운행하다가 불나고 퍼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처럼 지금의 형태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타워형으로 지었을 때 과연 그럼 에어컨실이 쫙 이렇게 불기둥처럼 있는데 그 에어컨이 얼만큼의 효율성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당장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가 기후변화가 너무 가속되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두 분 책 때문에 검색하다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뭐 적혀 있는 말을 보고 네. 탄소 발자국 하면서 이제 늘 들어왔던 말이니까 한번 봤는데 이거 물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난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내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내가 자동차를 타든 그런 것만 탄소 발자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탄소 발자국이래요. 네. 부분이. 그렇죠. 플라스틱 만들어야지 그것도 네. 갖고 저 어디서 저 수원지에서 갖고 와야 되지. 네. 등등등 해서 프랑스에서 예. 요만큼의 그 물을 에비앙물을 가져오는데 같은 양의 중류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먹지 말자 그냥. 진짜. 아니, 수돗물 먹으면 그래서 되지. 아리수를 드시라고 제가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아리수를 먹으면 그 리터당 0.3원에 불과한데 예. 그것을 먹지 않고 프랑스에서 병입한 물을 네. 중류를 떼는 배를 싣고 한국에서 트럭으로 수송해서 먹는 거는 상당한 탄소 배출이 선생님은 있다. 아리수 드세요? 뭐 저는 사실 운동할 때는 수돗물로 잘 먹습니다. 운동할 땐?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쭉 마곡 쪽으로 뛰어가다 보면 네. 급수대가 있잖아요. 다 네. 아리수거든요. 네. 근데 급수대 물을 그냥 마시죠. 그럼 급수대물. 그러면 정프로님 말은 집에서는 뭐 먹냐는 거예요? 집에서는 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전 그냥 물 끓여 마시는데 끓여 끓여 아리수. 먹는 거 이거는 저 화석연료 사용 아닙니까? 아 그러게요. 근데 뭐 저 보리차 하려고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보리차는 말입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보리도 한번 태웁니다. 그렇지. 두번 맞아. 쓰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그러게 아리수를 발성 열심히 먹어야겠습니다. 예, 반성하시고.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바로 드시도록 하시죠. 벌컥.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아리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돗물 진짜 깨끗하잖아요, 사실. 맞아.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데, 그거 약간 이제 향이 좀 익숙지 않아서 조금 거부감 드시는 분들은 떠놓고 한 2시간만 놔두면 그 향 다 거의 사라집니다. 네, 끓이시면 뭐 확실히 더 사라지고 그냥 어디 담아만 놓으셔도 한 2시간이면 사라지니까 그렇게 드시면 또 괜찮겠습니다. 그러네. 또 서울시 아리수 홍보 대사를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아리수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중요하네. 네. 요 정도면 한번 써줄 만도 한데 말이죠. 지원을 하신다. 지원. 하고 계십니다. 마시는 모습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진짜 아까 뭐 싱가포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 예전에 뉴욕에서 뭐 생활하셨던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90년대였나요? 하여튼 뉴욕에서도 뭐 정말 그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차들 복잡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뉴요커들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걷자로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스니커즈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데 차를 가지고 다니냐 그냥 걷기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까 책 맞아요. 읽다 보니까 예. 참 이는 걷는다는 것이 결국 이게 지금 우리가 기계 동력이 아니라 인간 동력을 사용해서 하는 게 나도 좋고 사회도 좋고 지구에도 좋고 예, 그 그런 생각이 참 책에도 많이 제가 드네요. 썼지만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용하려는 노력 자체가 신체 활동량도 증가시켜주고 당연히 이제 많이 걸어야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네. 자동차를 주로 활용하는 분들보다
덜 비만일 가능성이 높고 대사적으로도 더 건강할 가능성이 그럴 거예요, 높고 아마. 당연한 너무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죠. 예.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측정할 노력을 안 해가지고 네. 그거를 제도에 다시 투입할 만한 숫자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렇긴 하지만 일본 그래서- 연구도 있고 미국 연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다. 아, 그 저기였죠. 그 제도적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네. 지금 부족한 상태다. 근데 사실 그 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기차, 철도가 깔려가지고 기차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기차를 타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속도감을 가져야 되고 주변 경관이 이제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줬는데 네. 사실 차를 타고 본인이 운전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지금 말씀대로 대중교통을 계속 특히 기차를 이용해 보는 게 감각을 새로 깨울 때 기차 여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차를 이용하는 게. 또 같이 가는 게 사실 또 역에 최소한 이제 그 역 주변에선 걷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면에서도 감각이 음. 그 자동차 여행할 때의 감각과 다르다는 아,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걷게 되면은 또 사실 역 주변은 대개의 경우 이제 그 오래된 동네들이 있고 그 동네들이 뭔가 이제 재밌는 것 생각보다 재밌는 것들이 맞아요. 많고 뭐 이른바 힙한 가게들도 있을 테고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 그 해랑 크루즈보다는 뭐랄까 그쪽이 좀 더 이제 대중적일 것 같긴 해요. 네. 좀 더 쉽게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규모 맞아요. 굳이. 그래서 이제 그 구도심들이 많죠. 그쵸, 역 주변이.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 지방 도시들에서 특히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철도를 밖으로 쫓아내고 없애고 또는 이제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주 먼 곳에 KTX 역을 그렇죠. 역사를 배치한다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경주 진짜 이번 주였던가 저번 주였던가 아무튼 그 철도를 걷어냈잖아요. 그 걷어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상징적이네요. 뭐 그런 철도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아 이게 그거는 이제 경주는 이제 문화재 때문에 이제 걷어내야 됐던 상황인데 일부 그 걷어내야 됐던 데 말고 시가지가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역은 그냥 주차장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뭐 경주 같은 경우는 또 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뭐랄까 주차가 심각하게 어렵고 네네네. 정체 심각하고 휴가철에 그런 데일수록 이제 대중교통이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진 않고 있어가지고 네. 안타까운 면이 큽니다. 기차 같은 데도 이제 조금 뭐 지금은 뭐 특수일과 뭐 일반실 이렇게 정도만 구분해 놓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또 거기 이제 뭐 썸실 뭐 이런 거 해갖고 썸실? 썸 타는 네. 사람들 가능한 근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짧은 시간 다 번호만 주고받고 요즘 인스타 그래요? 아이디 해갖고 DM 보내면 돼요. 그 작년에 없어진 열차 중에 바다 열차가 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바다 보면서 달리는 거. 맞아요. 강릉에서 동해까지 네. 좀 다양하게 좀 있으면 삼척까지. 좋겠어. 그것도 이제 저기였죠. 이게 관광이라는 거는 이것도 돈을 써야 되는 영역일 수 있어가지고 네. 돈을 버릴 각오를 하고 써야 되는 거죠. 침대 칸 같은 거 있으면 아 침대 잠깐만. 칸, 예? 근데 그 칸 왜 없어? 그 차 왜 없었어? 그 차는 이제 내구 연한이 다 돼서 버릴 때가 바다 있어요. 열차? 네네. 그래요? 좋은데. 다 같이 승객들이 다 같이 바다 보면서 달리는 거죠 그게? 맞아요. 멋있던데 그거. 네, 좋은데 거기 썸 타기 좋을 텐데. 맞아요. 썸타기. 거기 아예 프로포즈실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아예 실이 있어요? 좋네. 예전에 뭐 무궁화호 저희들이 밤에 거의 막차 탈 때 되면 침대 칸이 있어가지고 침대 칸이 있었어요? 예, 저희는 1층, 2층 해가지고 2층이 안 좋고 1층이 좋았죠. 그랬네. 그 타고 가면 딱 다음 날 뭐 부산이다 이러면 한 5시 반 이렇게 도착하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게 철도가 50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성 압박에 늘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돈 되는 거를 해라 이런 앞게 하다못해 성심당도 맞네. 성심당 지금 네. 대전역에서 쫓겨나네 만에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성심당 같은 빵집도 사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만 이용하면 내가 출발한 위치와 내가 도착할 위치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주변에 뭘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심당 자체도 사실 또 그 완전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주차가 힘들죠. 네네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랄까 좀 더 이제 그 체계적으로 알리는 작업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하셨던 그 스트릿 가게라고 하나요? 이게 거리에 있는 쭉 가게들이 네. 거의
물론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영향도 크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걸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가게 방문할 일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사실 굉장히 사양길로 가고 네, 지금 뭐 아예 그냥 주차장이 잘 완비된 큰 몰이나 좀 남아 있고 그게 또 이제 자동차로 이용하는 우리의 좀 생활 패턴이랑 좀 네. 영향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표현을 만들었던 네, 제3저자로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제3저자 이미 제가 먹어가지고 이미 늦어갖고. 이미 제가 두 번째 책 제목에 납치된 도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까? 납치된 도시. 납치범이 이제 자동차인 거죠. 아. 우리 걷는 사람들 걷는 거는 뭐 다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걷는 거는 그 걷는 공간을 자동차들로 둘러싸인 어떤 몰이나 네. 건물 안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세팅해 놓은 도시 공간이 네. 점점 더 등식하고 사람을 도로에서 구축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쫓아내버린다 그죠. 네. 어떻게 오늘은 이 책에 좀 집중하셔도 괜찮겠죠? 아, 네. 네, 다음 책은 다음에 또 설명해 주시고. 구축 내용은 여기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어느 정도 이상 이제 도로와 주차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이제 커지게 되면 결국에 보행자는 밀려나는 거죠. 서울도 그렇겠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보행자가 걷기 썩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뭐 요즘 또 많이 보강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되게 좁거나 아니면 막 그 보도의 그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좀 정비가 좀 덜 돼 있거나 단차가 있거나. 예, 걷다 보면 갑자기 사라져. 그래갖고 이제 차는 다니기 그래도 좀 편하게 해놓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람 다니기 조금 아직은 불편한 게 아닌가. 그거야말로 돈을 써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보행자한테 돈을 거둘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 그 보행 증진 계획, 서울시의 보행 증진 계획대로면은 한 1,000억 원에서 1,500억 사이였거든요. 1년에 네, 들어가는 네, 돈이. 네.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기 뭐랄까. 그 혼잡 통행료나 네네네. 그 그런 거 통해서 교통 유발 분담금 같은 재원을 네. 충분히. 네. 그게 좀 벤치 좀 많았으면 좋겠. 벤치. 네. 그렇죠. 서울에 앉을 데가 너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커피 사갖고 뭐 이렇게 잠깐 앉아서 먹고 싶은데도 뭐 없어. 그냥 서서 그냥 뻘쭘하니 뒤 써야 되든지.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다가 앉을 데를 못 찾아서. 그거는 동네 특성 같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오래 앉아 계시잖아요. 좀 걸으세요 많이. 맞습니다. 네. 걸어왔습니다. 홍대 입구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진짜 많이 걷는 게 좋긴 좋은데 네. 특별히 뭐 다른 운동 우리가 돈 주고 막 어디 헬스클럽 끊고 이러지 않더라도 걷기만 아마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꽤 걸으면 굉장한 효과가 좀 있을 텐데 그럼요. 말이죠. 네, 네. 혹시 몸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배도 하나도 안 나갔고. 네. 대조되네요. 이런. 이동에 있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 뭐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능한 걷고 그 다음에 뭐 열차라든지 아니면 열차가 안 되면 뭐 버스 정도라도 이용하더라도 하여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적어도 우리가 1인 1일 뭐 마이카 시대라고 그래서 그냥 막 나 편하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위험들과 안 좋은 것들을 다 뿌리면서 다니지 말고 가능한 좀 우리가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요 책의 큰 주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이 좀 나겠군요.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미비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 네네. 돈을 쓸 때는 이런 데다 좀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밝히면 오늘 이 책에서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열심히 그런 읽으셔야죠. 네, 그런 것만큼 좀 저희가 남겨놓겠습니다. 또 그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좀 왕 지옥 찾아서 힘들겠지만 그 타는 동안에 이제 스마트폰 눈 아프니까. 맞아요. 그치 이제. 걷기 눈 아프니까 네. 한번 보시면서. 네. 이동 실제로 하시면서 네, 종이책 보실 한번 수도 있죠. 보시면 이게 책 껍데기 아무튼 표지가 이게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후가공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읽기 예. 굉장히 좋게. 네. 요거 이제 전국 140만 공무원분들께는 물론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겠네요, 그죠? 공무원들 무조건 읽으셔야 될 책인데. 그렇죠. 세종시가 왜 이따윈가. 네. 욕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아마 980만 서울 시민들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것만 해도 한 1,000만 권은 경기도민들이 더 읽어야 경기도민들 될 거예요. 한 인천 시민이죠. 네, 그게 이제 2,000만 원, 1,600만 명 아우, 정도. 와. 1,600만. 네, 네. 꿈이 매우 크시고요. 네. 자, 1,600만 권을 목표로 왜 우리는 매일 거대 도시로 향하는가라는 제목의 책 두 분, 정회원 그리고 전현우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건강의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하셨고 한 분은 이제 대중교통을 전 세계 막 연구를 좀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신 두 분께서 책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아마 지하철에서 읽기는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 대중교통에서 읽으시면 좋을 책. 왜 우리는 매일 거대 도시를 향하는가 써주신 두 작가분들 직접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봤고요. 가실 때는 걸어가실 거죠 또?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아 물론이죠. 네. 홍대 입구까지 걷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대중교통 닿는 데까지 걸어갑니다. 네. 아 그럼. 네, 차 안 갖고 오셨죠? 저는 면허도 없습니다. 면허도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진정성이 있습니다. 면허 없는 남자라고 이제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뭐 때문에 면허 취소되거나 이러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면허 안 그냥 따신 거죠. 거죠. 네. 자, 두 분의 책, 왜 우리는 매일 거대 도시를 향하는가 오늘 재밌게 한번 읽어봤고요. 여러분도 서점에서 혹은 온라인 서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닿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